번째 라운드, 현재 생의 전반부입니다. 유년 시절이요. 이 시기는요, 내가 과거 생에서 그 지은 결과들이 이제 막 펼쳐지는 시기예요. 힘이. 그래서요, 내가 지은 잘못된 과거의 큰 카르마들이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대륙, 어떤 나라에 태어나게 결정을 했고, 내가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게 결정을 했고, 내가 어떤 부자인 집안이든 가난한 집안이든 또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든 아니든 그런 것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또 중요한 선생님 만나게 하고 형제 부모 다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영향력은 너무도 거대해요. 그리고요, 어린 때 나는 내 의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잘 없습니다. 부모님이 주는 대로 먹고 입고 이 세상이 어떤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는데 정신이 없어요. 주로 다 흡수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발휘할 그런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로 과거의 카르마를 받는 데 초점이 주어져요. 그래서 다음 생에 이제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이게 시간이 이렇게 애착 심리학자들이 이런 점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내가 가진 부모와 애착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형성된 성격이 평생을 간다고요. 부모님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맺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성인이 돼서 안정적으로 적응하면서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살 수가 있는 반면에 불안정한 애착을 맺는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하고 정서가 불안하고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불안정 애착은요, 성인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질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지표이면서 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 전수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불안정 애착이면 내가 불안정 애착이 될 확률이 높고, 그럼 내가 결혼해서 내 아이한테도 불안정 애착을 전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라운드 2, 후반부가 펼쳐집니다. 이제 성인기, 노년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성인이라고 인정받고 그 다음부터 나는 성인으로 대접받아요. 내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만만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유년 시절에 형성된 내 임시적인 존재, 정체성, 성격을 이제 짊어지고 본격적으로 내가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시기예요. 카르마를 지어야 되는 거죠. 이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생이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교의 이 카르마의 3세 양중인가가요,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과거에 카르마를 지었던 것들이 성격과 기질, 타고난 것들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걸 짊어지고 살아가라는 얘기면서 새로운 생을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 잘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잘 안 바뀝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를 여러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이 쌍둥이거든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 나왔던 이 쌍둥이인데, 서로가 핸드폰 안면 인식이 서로 다 통과될 정도로 똑같이 생겼는데요, 어렸을 때 각각 다른 가정에 입양이 돼요. 그리고 성인 돼서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많은 것들이 동일적이었습니다. 단지 외모뿐만이 아니라 습관, 그리고 음식을 좋아하는 취향, 헤어스타일을 좋아하는 취향,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의 이름도 케빈으로 똑같았어요. 그 다음 볼까요? 이게 동양에만 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서양의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4개월 때 서로 다른 가정에 입양했다가 중년에 만났어요. 훨씬 더 늦게 만났죠. 근데 이 사람들도 놀랍게요, 목공을 하는 취미, 음식을 먹는 취향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똑같았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뭐가 똑같은 줄 알아요? 결혼했다 이혼했거든요. 근데 처음 결혼했을 때 결혼했던 여자의 이름이 똑같았고요,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재혼을 했을 때 재혼한 여자의 이름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정하면서 의지를 발휘한다고 살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가 태어난 기질, 과거에 해왔던 카르마의 영향력에 휘둘리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환경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이 쌍둥이가 재미있는 이유는 이분들을 중년에 만났는데, 한쪽은 독일의 나치 집안에 입양이 되고요, 한쪽은
유태인의 집안에 입양이 돼요. 그래서 다 딱 자라고 나니까 뭐 피는 담배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똑같았거든요. 또 걸음걸이 방식부터 시작해서 의자에 앉는 뭐 형태부터 이런 게 많은 게 똑같았는데 뭐가 달랐냐면 한쪽은 나치 옹호자, 나치에서 활동을 했고요. 한쪽은 나치를 혐오했어요. 그리고 한쪽은 나치를 옹호하는 쪽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이었고요. 이쪽은 자유주의자였어요. 이건 뭐가 영향을 받냐면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가정 환경의 영향을. 이것은 내가 태어난 기질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한 환경 이런 거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조건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카르마의 윤회에서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힘들고 한 생에서 큰 진보를 이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자유의지가 부여된 다른 천신이나 지옥의 삶 이런 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난 게. 그래서 여러분 현재 생은요, 과거에서 넘어온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순간이면서 동시에 내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는 순간인 공존된 이런 순간이고요. 현재 생이 중요한 거예요. 의지 때문에. 부처님이 이것을 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출생은 과거로부터 내가 한 걸로부터 선택된 거잖아요. 근데 출생을 따지지 말라고 그래요. 뭘 따지냐면 오히려 당신이 따질 것은 그가 어떤 카르마를 짓는지 지금 행위를 따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으로 좋은 집안이든 나쁜 집안이든 어떤 때감에서도 불이 나기 마련이다.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의지를 발휘한다는 것만큼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비천한 가문의 출생일지라도 비록 과거에 내 카르마가 조금 잘못됐을지라도 부끄러운 행동을 자제할 줄 알면 현재에서 수정을 하면 그 사람이 고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3세 양중인가에서 현재생이 중요하다는 것, 현재생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근데 과거생이 문제입니다. 과거생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카르마에 의한 영향력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면 전생 알아야 되지 않아요? 실제로 부처님 같은 분들은 전생을 보셨다고 신통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분들은 해탈에 가까우신 분들이니까 조금 논외로 하고요. 자, 우리들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전생을 모르는데 어떻게 카르마 개념, 카르마 상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제가 받거든요. 자, 그런데요. 3세 양중인가를 논했던 세친이라는 유명한 불교 논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불교 논사인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왜 너는 3세 양중인가를 하면서 현재생을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과거생하고 미래생은 잘 얘기 안 해? 이러니까 세친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현재생을 널리 밝힘으로써 과거생과 미래생 두 가지 생도 헤아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현재생을 잘 알아봄으로 인해서 과거생과 미래생의 인과도 알려지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잘 안 다룰 거야. 다뤄봤자 번거롭기만 하잖아. 실익이 없고. 자, 뭐라고요? 현재생을 잘 알면, 왜냐하면 과거에서 내가 문제가 됐던 것들이 지금 여기서 다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잘 이해하면 과거생은 볼 수 없어도 지금 필요한 건 충분히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짓는 게 미래생의 문제를 보이는 거니까 미래생이 어떨지도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설 3세 인과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전생의 일을 묻는다면 그것은 현재생에 받고 있는 이것이요 미래생의 일을 묻는다면 현재생에 짓고 있는 이것이라. 여러분,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불교는 분명히 현재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교 얘기하면서 윤회가 없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인도 전통의 불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카르마 개념을 이제 갖고 개념을 적용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실수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나의 모든 일은 다 카르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카르마가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생에서 생을 받았을 때는 현재생들이 갖고 있는 그 넓은 지식과 보편적인 너의 생각을 통해서 다 따져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카르마를 생각해. 카르마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겁니다. 실제로 그런 부처님께 그런 질문을 어떤 한 외도가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요.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전생의 카르마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못된 얘기다. 그러면서 담즙, 점액, 바람, 겹침, 계절, 충격, 상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8번째가 카르마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고대 인도에서는요 아유르베다 같은 의학 기술이 발달됐고 그것은 담즙, 점액, 바람, 겹침 이런 요소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즉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의학 지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충격, 트라우마, 심리적으로 오는 이런 것들을 다 일단 따져서 그것 먼저 문제 삼고 나서 안 되면 그때 카르마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씀이거든요. 섣불리 카르마 먼저 얘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카르마 인가가 중요하지만. 그리고 저도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내담자들이 그렇게 하면 카르마부터 얘기하기 안 하기를 얘기합니다. 먼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카르마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카르마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불교가 얘기하는 핵심들을 얘기해 보죠. 부처님은요 연기, 즉 카르마의 인과 법칙을 설명을 하시면서 인연, 즉 조건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건적으로. 그래서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일어난다. 즉 좋은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요 그 좋은 느낌을 주는 대상을 원하는 욕망이 생기고요, 내가 싫어하는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하고 싶은 이런 욕망, 가까이 하고 싶은 욕망을 또 조건으로 해서 그 좋아하는 것을 완전히 갖고 싶은 강하게 집착이 생기고요, 싫어하는 걸 피하고 싶은 집착이 또 생겨요. 이 집착을 조건으로 해서 또 내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조건으로 해서 보라고 했어요. 이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 보는 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무엇 때문이야가 아니라 조건으로 봐. 이걸 여러분들 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부부 갈등 때문에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 갈등은요 10중 한 7, 8은 성격 차입니다. 근데 성격도 잘 맞는 성격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나하고 잘 안 맞는 반대되는 성격이 문제거든요. 이 반대되는 성격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남편분은 절약정신이 굉장히 투철해요. 낭비를 못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깔끔하고 그냥 항상 좀 텅 빈 공간들이 있어야 돼요. 뭐가 채워지는 게 싫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자부심을 높이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런 생활을 추구한다는 걸. 근데 이 아내분은요 어떤 분이셨냐면 인심도 굉장히 후하시고 한마디로 손이 크다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풍성풍성 나눠주고 뭘 샀다가 버렸다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사람도 많이 관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반대 성격이잖아요. 이게 신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살고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게 조금씩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니 이게 자꾸 자기는 단촐하게 전략하면서 살고 싶은데 자꾸 막 홈쇼핑에서 물건도 사고 막 필요 없는 물건인 것 같은데 샀다가 굳이 또 좀 안 쓰다가 버리기도 하고, 굳이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거 나눠줄 필요 없는데 과하게 나눠주는 것 같고 이래요. 자기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야 되는데 집안에 상계에 막 쌓여 있어. 불편해. 너무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게 시간이 오래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디까지 발전이 되냐면 상대는, 내 와이프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내가 싫어하는 걸 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까지 이제 발전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아내 입장에서는요, 아니 사람이 좀 살면 좀 나누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도 버렸다가 샀다가 너무, 근데 내가 뭐 살려고 하면 매 눈초리로 저 사람 뭐 사는지 막 째려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뭐 샀다고 하면 막 구박이나 하고 뭐 쓰지도 않는다고 막 이러고 답답해요. 힘들어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걸 자꾸 원하고 하려고 해. 그러다 보면 상대방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라고 또 갑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오면 실제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조건적으로 좀 보게 합니다.
어떻게 조건적으로 보게 하냐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남편분한테 무엇이 조건이 돼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나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건입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한 원인이 100%는 아니니까요. 다양한 인과 연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조건이 돼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나요? 아내를. 이러면 자기가 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요. 내가 싫어하는 걸 하게 하니까요. 그럼 왜 마음이 불편해지나요? 어떤 게 조건이 돼서 마음이 불편하나요? 딱 물어보면요. 절약을 안 하고 낭비하지 않습니까? 그럼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조건으로 해서 그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질문하다 보면 내가 어릴 때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절약 정신을 해야 생존을 할 수 있었어. 뭐 이런 얘기. 내 부모님은 절약 정신을 강조했어. 이런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당연히 상대 입장에서 그걸 질문하면 상대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여러분 뭐가 되냐면 어디까지 가냐면 아, 상대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환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는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됐냐면요, 상대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 갈등의 문제가 어느 한 사람만이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같이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끼리 인정을 안 해서. 자,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분별의 힘, 이성의 힘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서 이 조건을 따져가면서 사안을 분석을 해다가 들어가다 보면요, 여러분 이제 이런 효과가 발생됩니다. 심리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가 가능해져요, 여러분. 모든 심리적 요소에 하나같이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금 분노에 차 있는 나와 거리를 두고요. 그것을 나쁘다고 믿고 있는 나와 거리를 두고요. 그 신념과 거리를 두고 계속 거리를 둘 수가 있게 돼요. 계속 거리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는 한 내 마음을 정화하고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카르마 작업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1단 기어를 넣고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단 기어 넣고, 즉 무슨 조건이 상대를 나쁘게 만든지 1단, 그 다음에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 2단, 3단, 4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가다 보면요, 여러분 이게 거리두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 내 삶을 조건적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내 부인, 내 남편은 내 삶에 어떤 조건이 되어주고 있지? 좀 더 메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카르마 개념을 잘 이해했다면 어떤 물음으로 바뀌냐면, 어떤 것으로 바뀌냐면, 상대는 고정된 나라는 것,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었던 카르마로 형성돼서 가졌던 나의 이 기질, 이 여러 가지를 이제 조금 좀 변화를 좀 열어보라는 변화의 기회를 주는구나라는 조건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이거는 좀 여담입니다만 좀 더 가미되자면 중도 개념이 좀 끼어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절약 정신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절약 좋지요. 근데 너무 절약에 포커싱을 두고 평생을 살면요, 노년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스크루지 같이 돼요. 찬바람 쌩쌩합니다. 여러분들 그 스크루지 영화 보면 사람들이 옆에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돼요. 너무 꽉 막히고. 반대로요, 너무 사람 좋아하면서 사람하고 흥청망청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너무 평생 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줏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삶이 좀 공허해져요.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땐 좋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허무해지고. 그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잖아요. 고독을 좀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단이요, 부처님은 극단을 경계하고 중도의 길을 추구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변하는데 너도 하나의 기질로만 남아있지 말고 좀 열려서 다른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좀 극단을 다듬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의 작업이 조금 더 가능해져요. 여러분들 이런 극단을 중화하고
중도를 추구하는 이런 내적 작업을 하시는, 인과적 작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노인이 되시면요, 굉장히 멋있어집니다. 진짜 이런 분들 되게 멋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을 말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 보면 그 노력의 흔적이 묻어나오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참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인격이라는 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고정되게 경직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계속 바꿔나가면서 이 무상한 세간에서 나를 업데이트하는 게 인격이거든요. 인격의 수준.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게 묻어나오니까 노인이지만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노인이면 한마디 얘기도 듣고 싶고 다가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요. 계속 우리는 거리두기 작업하면서 카르마 인가를 어울리면서 조건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왜 현대 이 불안한 시대에 중요하냐면요. 불안하면 이 작업이 잘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불안하면요. 내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 보면 마녀 사냥 같은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트 폭력 요즘 기사 많이 보시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통보하는 순간 확 돌아가지고 찾아가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냥 행사하나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정도로 그쵸? 폭력을 행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리두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별을 통보한 그 여자는 나쁜 여자야 라는 생각. 거리두기가 거기서 한번 해야 돼. 거리두기가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꺼풀 거리두기라고 벗어나면 어떤 게 되냐면 이별을 통보한 나는 굉장히 불안해. 거리두기 좀 더하면 불안한 게 어디서 오지? 어떤 조건으로 왔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잖아. 좀 더 거리두면 버림받는 게 왜 문제지? 어떤 조건에서 버림받는 게 문제가 되지? 돌아가면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부모님과 강제로 떨어지는 분리불안이 있다던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부모님과 애착해서 정상적으로 소통이 안 돼서 자기가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가졌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단순히 부모님한테만 버리는 게 아니라요. 어린 시절에는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적으로 각인이 되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치료해 줄 줄 알고 나를 채워줄 줄 알았는데 이게 버리잖아요. 그러는 순간 확 도는 거예요. 엄청난 공포와 이게 물려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패고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망치겠다는 이런 걸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작업은요, 여러분 전생을 보는 신통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뭘로 할 수 있냐? 우리가 가진 분별력으로요. 이성의 힘으로. 부처님께서는 여러분 이거 책에서 제가 썼는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단계별로 그 인생의 과제를 설정을 하다 보면요. 잘 안 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안 넘어가지는 구간이 해결이 안 되는.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인생의 과제를 한번 설정해 보는 거예요. 이걸 갖고. 제가 카르마 원칙에도 썼는데 그러면 집중이 됩니다. 어차피 이게 잘 안 넘어간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과거에서도 나는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생의 과제로 설정을 하고 내가 한번 이걸 풀어보겠다 이번 생에. 이렇게 마음먹는 면에서 집중도 하고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신통 필요 없이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분별력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처님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흔히 어떤 오해를 하냐면 분별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가 꼭 그것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분별한 뒤에 말하는 사람입니다. 분별설자라고요. 나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도 분별하는 힘을 강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잘. 희론으로 빠지지 말고 잘 하라고요. 이치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분별을 잘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카르마의 인과를 우리의 마음 치유를 위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아마 프로이트와 함께 칼 융은 아마 이 심리학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칼 융은 프로이트하고 달리 프로이트는 심리학을 과학의 영역으로만 남기려고 했다면 프로이트는 이것을 종교의 영역으로까지 영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해서 불교 공부나 이런 여러 가지 동양의 철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칼 융이요 82세의 나이부터 자서전을 쓰기 시작해요. 여비서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카르마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밝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신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00% 내가 카르마와 윤회가 있다고 100% 내가 장담하라고 하면 못하겠다. 하지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칼융이 한 말을. 내가 먼 옛날에 살았고 거기서 지금도 여전히 대답할 수 없는 어떤 물음에 부닥쳤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내게 부과된 과제를 풀지 못했으므로 다시 태어나야만 했다고 말이다. 추측하기로 내가 죽으면 나의 한 일들이 따라올 것이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함께 가지고 갈 것이다. 이게 뭐 불교의 카르마의 윤회 사상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따라온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심리학자로서. 나의 존재 의미는 인생이 나에게 물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나 자신이 세계를 향해 던지는 하나의 물음이며 나는 거기에 대한 나의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내가 오로지 고심 끝에 인식하게 된 초개인적인 인생의 과제다. 여러분, 과거에 풀지 못한 카르마들이 우리 삶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풀어내면서 답을 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카르마의 문구를 좀 더 대간화했습니다. 카르마의 문제는 개인적인 재생이나 영혼의 윤회 문제와는 마찬가지로 내게는 어렵다. 나는 재생에 대한 인도인의 신앙 고백을 자유롭고 텅 빈 마음으로 존경하는 태도로 들으며 나의 경험 세계에서 재생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당연히 생각될 만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어디서든 평소에 살폈다는 거예요. 즉 일상에서 카르마와 윤회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를 놓지 않았습니다. 칼융은.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자라서 이것 위에도 칼융은 이 자서전에서 뭐 공업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칼융의 그 심리학의 토대가 되었던 겁니다. 칼융이 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신통이 없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카르마를 어떻게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이 개념을 적용해서 우리가 일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도움을 받는데 할 수 있는지 조금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시라도 거리두기를 게을리하면 카르마 개념에 빠져서 이게 다 카르마 때문이야. 내가 해서 뭐해? 이런 생각 진짜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저도 가끔 그렇게 이게 또 카르마인가? 이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그게 아니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정론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라다크리슈난이라는 유명한 그 인도 철학자가 그 얘기를 짚습니다. 고대 인도 철학사를 분석하면서요. 이것도 제가 좀 읽어볼게요. 과거 인도에서 카르마 사상은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주저하게 될 때, 그럴 때 결정론과 혼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타성해졌고 소극적이 되게 하면서 변명의 구실을 하는 이론으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죄인에게 너가 노력해서 변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너는 원래 엉망진창인 존재일 뿐 아니라 범인이라는 것이 네가 될 수 있는 전부일 뿐이야라고 숙명정적으로 해석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카르마상은 이거 맞나요? 아닌가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처님이 말씀하신 카르마의 본질을 새기겠습니다. 의지가 나는 카르마라고 설하노니 의지를 낸 뒤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카르마를 짓는다. 의지가 본질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좀 정리를 하자면 인과적으로 우리에겐 결정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거에서 지은 카르마가요, 우리의 현재에게 다 주어지면서 결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인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과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인과를 받고 있는 이 현재의 순간을 완벽하게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의지로 인해서 미래는 완벽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것은 과거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결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당 부분 열려있는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교는 극단적인 결정론도 극단적인 비결정론도 아닌 중도적인 사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현재 때문에, 의지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재가 중요하고 이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카르마로
이 수많은 우리가 해온 이 윤회의 생에서 이번 생에 조금 더 진보하는 생을 살아야 돼요. 마음을 정화하면서, 카르마를 이해하면서, 카르마를 체험하면서, 자기 통제력을 경험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카르마를 삶으로 얘기할 때 많이 드는 비유인데요. 우리가 이 카르마의 인과를 업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요, 복싱 경기에 올라가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복싱 경기 링에 딱 올라가면요, 그 경기에 올라가서 우리 게임을 하려면 한 대도 상대의 주먹을 안 맞을 수 있나요? 없죠. 맞아야 됩니다. 주먹을 두려워하면 복싱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지은 카르마로 인해 그 괴롭고 즐거운 여러 가지 결과들이 우리에게 펀치를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럼 이 펀치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으면서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의지를 내고 주먹을 내야 돼요, 우리도. 하나하나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실천을 하냐면요, 여러분. 럭키 펀치 한 방으로, 원펀치로 그냥 쓰리강냉이 딱 한 방에 끝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로또나 이런 걸로 해결하려면 안 되고요. 복싱 전문가들이 항상 이렇게 하죠. 저 선수 저렇게 한 방에 끝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동작이 커지면, 저러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주먹을 허용하게 돼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거 한 방 노리지 말고요. 잔펀치를 계속 내면서 포인트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에게 데미지를 누적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상대가 KO를 당하든지, 그래서 내가 열반에 들든지, 아니면은 농담입니다만 포인트로 이기는 거예요, 게임을. 그렇게 차근차근 인과를 하나씩 밟아나가면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복싱 경기처럼 여러분, 차근차근 거리두기 하면서 카르마의 인과를 통해서 내 삶의 과제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카르마의 사상이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사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입니다. 많은 심신수련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기체조, 선무도 등등이 있는데 왜 교수님께서는 요가를 선택했는지요? 제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신치유의 방법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 인도에서 카르마를 얘기하는 사상들이 카르마와 함께 항상 딸려오는 개념들을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뿐만 아니라 카르마를 얘기했던 고대 전통들은요, 카르마를 얘기하는 사상들은 함께 윤회라는 개념, 해탈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것을 하는 요가라는 개념이 한 세트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거를 저는 현대의 마음 치유의 관점에서 좀 풀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체조를 하건 마음 챙김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요가의 방편으로서 하나의 여러분들의 수련의 방편으로, 심신의 방편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의 몫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지혜겠죠. 어떤 방법을. 담즙, 인도 네. 그 시대에 담즙, 네. 그럼 막 여러 가지 네. 있지 않습니까, 단어가. 네. 그 당시 인도에서는 그렇게 그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했다면 네. 현대에서는 그러면 이제 앞에 담즙이나 뭐나 이런 단어들을 놔두고, 네. 현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대상으로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카르마의 마지막 열매 단계를 이렇게 네. 말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왜냐하면요, 이게 불교를 현대화해서 접목하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이 제가 연구하는 방향도 좀 설명드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대인이 지금도 물론 아유르베다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대인에게도 굉장히 치료 방편이긴 합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현대인이라면 이제 부처님 시대에서 그래도 역사가 한 2500년 왔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인류의 문명을 진보시키면서 인간에 대해서 발견한 많은 또 사상들이, 그런 통찰들이 있어요. 불교가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처님이 많이 안 밝혀놓고 가신 것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현대에 맞게 뇌과학도 많이 발달했고요, 의술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술들을 많이 차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찰들을. 뇌과학이 어떤 얘기를 하고 의술이 어떤 얘기를 하고, 그 불교를 현대에 접목하는 것과 관련돼서 연구했던 어떤 한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불교를 현대화되는 측면에서 불교는 과학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라이라마 여러 존재들이 추구하는 방식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불교, 비견,
과학이나 의학적 지식만을 동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카르마를. 그러니까 여러분 카르마에 다 맡기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약도 좀 드시고요. 다 해야 됩니다. 할 거 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카르마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윤택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대의 수많은 사상가들이 철학적인 얘기, 심리학 이론들을 많이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맞는, 자기의 능력에 맞는 그런 사상들을 접하면서 섭렵해 나가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사상의 지평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카르마를 이해하는 지평도 넓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맞게, 현대에 맞게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거지 그 고전에 나와 있는 그 방식대로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에 맞는 방식을 또 찾으시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신 이충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